큐. 네, 집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진짜 오랜만이죠. 저희 언제 나오셨죠? 기억도 안 나요. 네, 작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작년하고 사실 똑같아요. 또 시장 똑같은 보시고.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업이 회사도 이제 좀 좋아졌고 최근에 좀 좋아진 거예요. 네. 잘 됐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저희 회사도 요즘에 좀 되게 기분이 좋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 초반의 컨셉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살짝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대표님 어쨌든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끌 오적 이라고 또 네이밍이 돼서 욕도 많이 먹으셨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영끌 오적 중에 누가 제일 나쁘냐 투표를 했는데 대표님이 2등인가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욕도 엄청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2등에서 좀 서운하다. 아, 네. 네. 제가 인생에 1등 해본 적이 정말 없는데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 1등 한 게 인생에서 거의 유일해요. 항상 1등 못한 그게 한이었는데 역시나 또 1등 못하더라. 네. 좀 더 열심히 할 걸. 저는 뭐 서운하고 이런 거보다 그래도 아직 언급이 되고 있구나. 잊혀지지 않았다? 네. 우리가 이제 대중의 여론이 조금 싸늘해진 게 작년 예측이 사실 좀 틀렸잖아요. 그럼 부끄럽죠 뭐.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네. 부끄럽습니다. 전망을 실패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실패가 있었다. 요거를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와장창 틀린 거죠.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고 그냥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한 9월 때까지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쯤에 그런 거죠. 전셋값이 매우 안 좋구나. 전셋값이 미친 듯이 빠지더라. 이유가 뭐였던가요?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뭐냐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한 계약이 중간에서 이렇게 임차인 희망에 따라 훅 끝날 수도 있구나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 정말 제 부끄러움이에요. 몰랐어요. 제가 왜 다 틀렸다 그러냐면은 작년에 좀 갈아타세요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갈아탔으면 좀 낫는데 어쨌든 갈아타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결국 다더라. 근데 그거가 왜 발생을 했느냐, 전세 가격이 왜 이제 하락을 했고 하는 거에 아까 제가 임대차 입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금리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금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금리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조정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영향 더하기 임대차법이 전세값이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구나. 두 개가 이제 맞닿아서 이제 콤비네이션 폭발적인 효과를.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할 수는 없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부끄럽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절치무심하셨다는 소문도 들려요. 좀 이렇게 뭔가 논리도 탄탄해지고 좀 많이 좀 강화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파인 튜닝을 했다고 정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셋값이 너무 많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전셋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빠질 건가 말 건가? 그렇죠. 그게 23년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계속 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게 2023년도에 전세 가격이 얼마나 더 빠질 건가만 답이 나오신다면 결정에 상당히 편안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난주에 처음 확인을 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요. 전세 가격이 이제 좀 덜 빠져요. 시그널이 좀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너무 늦게 온 거죠. 4월 마지막 주에 전세값이 오른 애가 나왔어요. 오른 애가. 그러니까 지표가 다 오른 게 아닌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송파구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처음으로 보였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런 개별 단지들 가격들은 요즘에 전세 가격이 오른 것들은 이미 한 2, 3월 달부터 체크가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됐는데 지표에서 그것도 제가 원래 잘 안 보던 한국부동산원 지표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네. 특히 서울에서 상승을 하네. 이게 되게 좀 주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제 뭐 갈아타기 되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투자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투자자 마음이에요.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새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뭔가 해놨던 게 있는데 그 해놨던 거에서 역전세를 맞아서 내가 보증금을 빼줘야 될 수도 있게 하는 이 불안감이 있으면 그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작년도만 해도 대출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대출도 안 돼.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야 줄 수 있어. 그래야 전세 사기꾼 안 되니까. 지금 투자자의 사실은 한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정부 표현에 따르면 전세 사기꾼으로 몰려서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상황인지를 정부만 약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전세 더 이상 안 빠지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만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죠.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이제 송파 일부 지역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서울은 아직 그러려는 분위기는 아닌 거고. 서울에서 송파지 네. 수도권에서도 같이 이런 움직임이 그래요? 나타났어요. 성남 뭐 여기저기서 네. 상승이 나타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주목할 거는 전셋값이 더 이상 아주 초폭락하지만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겠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전세 사기 이슈가 작년도부터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그쵸. 있는데, 전세 사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특히 네. 지금 문제들이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본다면 그런 수요들도 사실은 다 아파트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네. 아파트 전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의 선택지가 그럼 아파트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것들 안 하고 싶어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시더라면은, 그럼 또 상품도 옛날에는 뭐 오피스텔이든 뭐 비아파트, 특히 뭐 연립주택이든 빌라든 이런 거 하시던 분들조차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도 있어서 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한창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금리는 상관이 없다. 금리 네.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설명이 중원부원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딱 이분법으로 했던 거죠. 세상에 이분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 건데, 금리가 영향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아까 근데 금리가 영향이 네. 있는데, 네. 금리가 영향이 있지만 한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런 주거 시장에 대해서는 대출이 옛날부터 많이 되는 게 아니라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 원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리 영향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고, 그게 맞지만 덜하다. 근데 아무튼 결론은 사실. 금리 영향이 없진 않은데, 한국 주거 시장은 원래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 레버리지가 많이 안 껴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 그런 표현이었던 네. 거죠. 영향이 있죠. 네, 근데 있죠. 지금 또 거꾸로 말하면 그때 갔던 그 무서움보다는 약간 완화돼 있으면, 완화돼서 훨씬. 그러면 그 논리대로 말하면,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금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수급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너무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 가지고 만약 금리가 내려가서 올랐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빠졌다 그러면 금리가 다시 내려오면 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금리, 수급 다 되게 중요한데 금리, 수급만 가지고 설명하지 말자. 저는 소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다 봐야 되고 하지만 저는 소득의 함수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금리와 이런 것들은 약간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때 우리가 또 이제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그거. 말라고. 네. 인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영향이 없다고 그랬냐면, 네. 절대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줄는 건 맞는데, 인구가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 이퀄 집 한 채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당연히 인구 빠지는 만큼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네. 그럼 거꾸로 이제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같은 것들을 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좀 전까지 강원도 분 계셨는데, 강원도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싶고, 저만 해도 부산 가면 해운대에도 뭐 하나 사고 싶고, 지금 주택 취득세 문제가 있어서 못 사시는 분들, 보유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만 사라져도 누군가는 되게 사고 싶을 텐데, 그러면은 2개, 3개, 4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마이클 조던도 4주택이더라고요. 네. 네, 다주택자. 빌 게이츠도 다주택자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꼭 인구랑 절대적이진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구가 다는 아닌데, 코로나 때 첫 해에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고,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 줄은 몰랐고, 생각보다 속도가. 저도 옛날에 추계 인구 같은 거 봤을 때 뭐 2027년 뭐 30몇 년 이쯤 되면 줄 알았던 게 네.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지금 충격을 먹고 있는 건데,
인구가 줄면 당연히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서 뭔가 투자자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 오늘 어떤 신문인가 보니까 중국인한테 월세 내는 거 싫다고 막 이런 그거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거꾸로 외국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가 매력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면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인구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잘 굴러가서 네. 해외에서도 이 자산이 매력이 있겠다 생각이 되면 자산이 다시 들어오니까 인구랑 절대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관련이 없냐는 건 당연히 세상 모든 일은 다 관련이 돼 있고 네. 이렇게 다 유니버스예요. 다 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알겠습니다. 네. 집값 상승이나 하락의 변곡점을 짐작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미분양 증감, 금리,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건데 대표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소득.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고 나머지 요소를 좀 배제하고 소득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득이 늘면 생각이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내가 3천만 원 벌다, 5천만 원 벌다, 1억 벌다, 60억 벌면 사람이 바뀌어요. 소득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소득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주거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건 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소득이 안 늘면 문제가 생기죠. 혹시 소득이 줄면은 이건 진짜 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면 매우 곤란해요. 소득이 제일 중요하고 소득 이제 더하기 대한민국 같으면은 아까 저도 우리 금리 얘기했지만 금리가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거형에. 그 뜻은 뭐냐면 대출을 완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세 사기 이슈가 안 벌어지게 하려면 임대인이 대출을 이만큼 받아서 주면 되는 것처럼 대출이 좀 더 용이해지면은 금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DSR 보니까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 빠뜨렸지만 소득 더하기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알겠습니다. 올해 집값 서울 집값 상승률을 1%로 전망했었는데 대표님은 이제 지수가 아니라 평균 매매가 기준 보시잖아요. 네. 근데 평균 매매가 1%라면 지수 기준 마이너스라는 뜻인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면 지수 계산식이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다라고 제가 이게 딱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평균 매매가를 제가 KB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부쩍 KB 숫자가 제가 보기 어색해서 아마 저 말고도 다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KB 숫자가 보다 보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어색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저도 어색하다는 거는 현실하고 돌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기로 뭐 잠실을스 뭐 얼마 갔다 얼마 갔다 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올라온 폭을 보시면은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거래가 지수라는 것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랑 요즘 지표 나오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럼 왜 얘는 왜 계속 마이너스냐? 여기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잖아요. 저도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모르겠어도 저도 평균 매매가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요 숫자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속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락이 되고 있어서 뭐지? 그러면 KB든 뭐 부동산원이든 지금 각 단지마다의 평균 매매가를 안 건들고 있는 건가?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계속 조정을 하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실거래가 찍히는 게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반영 안 했다고 하면 올라갈 때도 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작년 말 같은 때는 이렇게 만들고 이건 안 하나? 요즘 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표를 볼 때마다 너무 어색해서 뭐를 봐야 되지? 부동산 일세를 봐야 되나? 매주 나오는 걸 숫자로 보면 다 달라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실거래로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실거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고 보고 있는. 이제는 좀 뭔가 그게 좀 뭐가 규칙이 공개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다가 논문을 써도 그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석 툴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근데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참 어색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하실 그리고 것 같아요. 1이 아니고 0.9라고 말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감이 매우 달라요. 맞죠. 뭔가 약간 빠진 듯한 느낌이죠.